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로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인 미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내일 업무에 정상 복귀합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문 대통령 모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려하고 있다며 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등 주요 광역도시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서부에는 광역 급행철도를 검수하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지하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8명의 새로운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이폰 X의 안면 인식 보안 기능을 뚫고 1,000만 원 가까운 유료 결제를 했지만 애플 측은 결제 비용을 물어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NSC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입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4시 35분과 4시 38분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비행거리 370km, 고도 90km로 추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을 쏘기 전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였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서 형식의 조의문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북측 실무진이 판문점으로 가지고 온 조의문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직접 받았습니다. 윤 실장은 어젯밤 9시 반 부산 빈소에 도착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깊은 추모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장례 당시엔 북측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까지 조의문과 조화를 직접 가지고 온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의문과 관련해 북한이 앞으로 남북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시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미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눈물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일을 맞아 부산 남천성당엔 이른 오전부터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마음이 좀 안 됐고 좋은데 가시라고. 오전 10시 반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고인의 운구와 함께 문 대통령이 입장하며 시기 시작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고인의 뜻에 따라 그동안 조문을 삼갔던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장례미사는 시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5분 동안 엄수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서신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축복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문구로 정해서 패처럼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식을 모두 마친 뒤 가족들은 영정을 든 문준용 씨를 따라 운구차로 향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부친이 잠든 경남 양산의 장지에 어머니를 안장한 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조문객 중에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가장 관심을 받았죠.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 가운데 마지막 조문 행렬에 오른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위로의 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드렸어요.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대표는 잘 알아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 대표가 조문보다 다른 뜻으로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게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홍 대표는 조문의 의미가 컸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사 8명을 발표했는데 관심이 쏠렸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이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 황 대표도 영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영입한 8명의 인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교수와 조국 집회 당시 변상욱 앵커와의 숙골 논쟁을 벌였던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보도 은폐 축소 의혹이 있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관심은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쏠렸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 불화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영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안보 부분에 관한 인재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박 전 대장은 자신이 먼저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면서도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당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한 거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저기만 있으면 저는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영입 인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이 보인 모습에 대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심 대표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국회의원 수 30명 확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설 초반부터 고개를 떨궜습니다. 특권에 맞서지 않고 조 전 장관의 논란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제 개혁을 통한 특권 정치 교체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을 곁들였습니다. 심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제기했던 의원 정수 30명 확대 카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의원 정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의원수 확대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중간중간 한국당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심 대표는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기한 민부론을 국민 민폐론으로 규정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고성을 쏟아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의 미래 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서부에 광역급행철도 GTX의 신규 노선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도시 권역의 철도와 도로 등 향후 10년간 교통정책의 근간이 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쪽에 무게를 실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민들은 머지않아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일 없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보내며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거나 준비 중인 GTX ABC 노선 이외 수도권 서부 지역 등의 새로운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노선 등에서 빗겨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김포, 검단, 마곡을 거쳐 도심으로 향하는 노선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도로를 설치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유지를 지나지 않아 공사가 유리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따라 길을 만들 가능성이 큰데 비용과 공법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법상으로는 강북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지질이 좋고요. 지하를 뚫는 데면은 강북이 좀 유리해요. 그렇지만 활용도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계획안을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말까지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30분대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GTX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천선 등 기존 지하철 노선을 개량해 급행열차가 달리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의 버스 전용 차로와는 다르게 완전히 고속으로만 달릴 수 있는 전용 차로를 따로 만들어서 기존 버스보다 이동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도심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 지역을 이동할 때는 일반 철로를 이용하는 트램, 트레인도 검토합니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내년부터 도입하죠.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최대 16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겁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위치한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일산 식사지구는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철 하나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 데만 30분, 서울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창릉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인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생기면 저희는 출퇴근 거리가 줄어드니까 살기가 너무 더 좋죠. 그리고 아기 아빠들도 빨리 와서 또 아이들랑 놀아줄 수도 있고. 정부는 이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고 대곡 소사선도 일산역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인 김포 한강선은 인천 검단을 거치고 인천 2호선도 신안산선과 연결하는 지선을 만들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일단 하남 미사까지 연장되고 6호선과 함께 구리 남양주 등 동부권으로 추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2기 신도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나 철도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조치지만 일부 구간은 수요가 약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특히 철도망 신설 계획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내후년이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88만 명, 2021년에는 1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으로 고등학생 한 명이 한 해에 부담했던 160만 원은 국가가 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민주당 안대로 진행됐습니다.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법안 소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고 나니까 갑자기 수정동의안이라며 교육부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대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만 몰래 촬영한 국립대 교수가 입건됐습니다. 이 교수의 컴퓨터엔 이런 사진과 영상 수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강세웅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입니다. 최근 이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는 김모 씨는 학교로부터 출근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내에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만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건데 컴퓨터에서 수천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대학원생이 데이터를 좀 찾다가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해당 교수가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 중에는 이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학생들은 어디선가 몰카에 촬영됐을 거란 생각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시고 이렇게 얼마나 저희들을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을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경찰은 김 교수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거든요. 대학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번엔 수능을 앞둔 학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아래층 입시학원에서 소음이 들린다며 학생들에게 흉기를 들고 폭언을 한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섭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들어왔던 골목을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젯밤 한 복합상간의 고시원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고등학교 학원생들을 협박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아래층 학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싫다는 게 협박의 이유였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아래층 학생들을 향해 폭언과 함께 위협했고 놀란 학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자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소리도 지르고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놀래니까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신고에 따라 고시원을 검문하던 중 협박한 남성과 마주쳤고 방 안에서 흉기가 발견돼 이 남성을 현장 체포했습니다. 흉기 발견 전까지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며 추가 검토 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어제 새벽이죠. 수도권 동북부로 오가며 여성을 상대로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불과 4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복 형사들에 붙잡혀 걸어 나옵니다.
잠복하던 남성들이 한데 모인 뒤 이 남성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떠납니다. 어제 새벽 불과 4시간 만에 여성을 상대로 3차례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곳 경기 남양주시까지 도망치던 피의자는 음식점 앞을 서성이다 첫 범행 18시간 만에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침 7시서부터 이렇게 뒤졌으니까는 하루 종일 여기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검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범행은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인을 성폭행한 뒤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은 3시간 뒤엔 서울 중랑구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 7만 원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칼을 겨는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김밥 사는 아줌마가 그냥 완전히 여기 나가는 이렇게. 곧이어 경기 구리시에선 번화가 골목길을 지나던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업자인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연달아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나. 동기가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강간과 강간 미수, 강도 등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스님이 탐방로를 막고 등산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나선 거라는데 등산객들은 사찰을 들리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항변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철제문을 닫고 있습니다. 등산객마다 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급기야 스님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이 나섭니다. 소동은 한 시민단체가 이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매표소 직원이 문을 닫았고 보다 못한 스님이 직접 관람료 징수에 나선 겁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내 사찰이 소유한 부지는 15%를 넘는데 대부분 탐방로를 포함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찰을 지나는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성인 한 명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 측은 현행법상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매표소 오기 전 무료 탐방로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범위하게 사찰님까지 다 묶은 거잖아요. 우리는 부당하다는 거고 국가는 그 징수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등산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구경도 안 했는데 받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23곳.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태어난 지 25일 된 아기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곳의 도우미였습니다. 정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칭얼대는 아기를 50대 여성이 안고 있습니다. 토닥거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센 손놀림으로 아기 등을 내리칩니다. 또 다른 장면에도 폭행 장면이 드러납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자 매몰차게 흔들기도 합니다. 누워있는 아기는 태어난 지 고작 2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낌새를 채지 못한 부모가 혹시나 싶어 CCTV 앱으로 촬영했더니 담긴 장면입니다. 보건소에서 리스트를 받고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용을 한 거였는데 믿고 했는데 확인된 학대만 9건. 아기는 오늘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9건 찾으면서도 도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너무 심하다고 뇌진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든요. 50대 산후도우미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애기가 하도 울고 버티니까 약간 우발적으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산후도우미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철거 자격 없이 불법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성면이 쌓여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어디서 날아와서 쌓인 거라고 발뺌을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가 한창인 한 노후 주택입니다. 자루마다 성면 슬레이트 조각이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발암 위험성 때문에 성면 전문 제거업체가 해야 하는 작업을 일반 철거업체에서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관건이니까 요즘에 철거할 때. 성면 처리 작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성면 잔재물이 뻔히 보이는데도 발뺌하기 바쁩니다. 아니 이게 오래돼갖고 뭘 어디서 날려갖고 태풍이 날려갖고 어떻게 떨어져서 들어왔는지 저희가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기도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을 점검해 7건 21톤 규모의 폐성면 불법 처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사기간 간단하게 빨리 줄이고 비용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행정청에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지난 8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조 씨의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미뤄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원으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출석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허위 소송 아직도 인정 못 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채용비리 공범 도피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조 씨에게 강제 집행 면탈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채권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처와 위장 이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비리 관련자에겐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새로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조 씨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 집행 면탈, 배임 수재, 업무 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혐의까지 총 6개입니다. 예, 그렇게 혐의가 많으니까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심사에 불출석했던 조 씨는 오늘 심사에선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재판부에 잠시 쉴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사는 6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네, 앞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 아내가 구속된 바 있는데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밤 늦게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 가운데선 모두 3사람이 구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비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자신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사가 오보를 하면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새 공보 방침이 시간이 갈수록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검사는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기자협회는 이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 통제 시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공보훈령입니다. 중대한 오보를 내면 검찰청사 출입 등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겨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협회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공보훈령이 발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오봉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보는 누가 판단합니까? 법무부는 오보의 기준은 검찰청과 기자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출입 제한 조치도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보 기준 정립이란 업무를 떠맡게 된 대검찰청도 훈령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더불어 제기된 환칙이나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이라 용두사미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해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의혹으로 2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 네, 불법 환치기 의혹은 지금 부인하시나요? 환치기로 도박 자금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소시효 시한인 지난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매년 한두 차례의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액수는 양 전 대표는 수억 원, 승리는 10억 원대입니다. 당초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의심됐지만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는 본인과 지인이 출국할 때 환전한 달러로, 승리는 카지노에서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다시 갚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양 전 대표가 도박에 회사 돈을 쓴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초범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특징입니다. 일례로 지난 2월 그룹 SES 출신 슈는 26차례의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국 성매매 알선과 환치기 등 각종 의혹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도박 혐의만 입증하며 용두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를 해경 청장이 타고 가는 바람에 구조된 학생은 배로 이송돼야 됐고 결국 5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해양경찰이 누워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원격으로 시스템이 연결된 후 A군의 생체 신호가 화면에 뜨고 현장 관계자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입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은 A군을 발견했습니다. A군은 배를 3차례나 갈아타며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5시간이 흐른 오후 10시 5분에서야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헬기를 탔다면 20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헬기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볼 때 발견 당시 A군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사도 헬기로 이송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헬기에 탑승을 못했고 2번이나 그렇게 갔고 이어 목포 해경 상황 보고서에는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를 투입했다고 써 있지만 영상을 확인한 결과 헬기 다수가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며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수색 구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국제회의를 어떻게 개최하겠나. 반정부 시위 사태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칠레가 결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유례없는 국제회의 취소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미중 무역 협상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민심이 폭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칠레. 격렬한 시위가 수주째 수그러들지 않자 피니에라 대통령은 결국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도 취소됐습니다. 유례없는 국제회의 취소로 어렵게 진전을 이룬 미중 간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칠레에서 만나 1차 합의에 서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APEC 정상회의 무산에도 애초 계획대로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서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중국이 이미 마카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APEC 정상회의 무산으로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도 아베 총리가 부정적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긴 했지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꼬인 실타래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APEC 사무국은 대체국에 대한 언급 없이 칠레의 개최 취소 결정을 지지한다며 내년 회의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하극상의 시대. 중학생한테 맞는 고등학생,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부모, 대령에게 공격당한 장관, 과거엔 대통령에 맞선 검사까지.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른다 하는 뜻의 하극상은 개인간 문제를 넘어 시대를,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에 쉽고 단순하게 치부할 단어는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역사에 기록될 두 하극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사를 요구한 걸 계기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린 지난 29일. 육군 중령 알렉산더 빈드먼은 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백악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그걸 폭로한 거죠. 군인으로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이 하극상을 택한 겁니다. 또 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과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 의혹 등 전 국가보훈처장 재임 당시 일었던 의혹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두 차례나 불참한 국가보훈처 모 부의사관 얘기죠. 이전 처장 시절 적폐청산에 앞장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였는데 말입니다. 그는 현직 처장의 권유와 차장의 설득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연락조차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공무원처럼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 없는 데다 공무원법으로도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시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말이죠. 그는 무엇을 위해 이 하극상을 택하는 걸까요? 정치와 상관없이 나라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빈드먼 중령의 말입니다. 하극상의 시대,
두 사례는 진실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아이폰 X의 안면 인식 잠금 기능이 뚫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꼭 닮은 붕어빵 아들이 이 잠금 기능을 푼 건데 이 어린 아들은 무려 1,000만 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사버렸습니다. 애플 측은 비밀번호 등 다른 보안 기능도 있다며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0대 남성 김모 씨는 아이폰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밤 김 씨의 아들 김모 군은 아버지의 아이폰을 만지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제 것만 등록을 해놨는데 제 얼굴로만 풀려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얼굴로 대도 제가 얼굴 되는 것 마냥 그냥 보안이 풀렸거든요. 아들은 좋아하는 유료 게임 아이템을 사기 시작했고 열흘 동안 무려 960만 원어치나 구매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애플 측에 안면인식 오류로 인한 결제이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29일 날 전화 와서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서 어머니와 아들 쌍둥이처럼 얼굴이 닮은 경우 아이폰 X의 안면인식 보안이 풀린 적이 있었는데 애플 측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애플 측은 안면인식 보안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또 금리를 내렸습니다. 둔화되는 경기에 불씨를 살린다며 0.25%포인트 인하한 건데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행은 보름 전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죠. 역대 최저지만 미국이 내리니 우리도 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내 시중 예적금 금리는 이미 0%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수협은행이 최근 내놓은 적금의 1년 만기 기준금리는 0.9%였거든요.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에 예적금 금리를 0%대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은행에 돈을 묻어놨다가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으니 그럼 시중자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벌써부터 일부 지방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5억 원대 중반이었던 전용 84제곱미터가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근처의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달 사이에 매물이 싹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도 보지도 않고 사고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조선업 등의 불황 여파로 2년 넘게 하락했던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반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보다는 지방을 돌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대전에서 투자했는 자금을 뺏어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컸던 울산과 창원, 거제 등으로 부동자금이 흘러든 겁니다. 실제 외지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경기와 동떨어진 자금 유입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업 위축되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돈이 풀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자금 유입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면 지역 경기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지만 일본은 아직도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강제 동원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내려보낸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문건입니다. 성별과 나이별로 조선 전역의 노동력 현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입니다. 남성은 20세에서 45세까지, 여성은 유독 10대들만 뽑아냈습니다. 12세에서 19세를 대상으로 노동력을 산출했다는 부분은 군 위안부로 조선인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당시 집계된 동원 가능 인력만 116만 명,
일제가 강제 동원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새로운 근거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제일교포인 고 김광열 씨가 40여 년간 발로 뛰며 수집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탄광을 운영하던 아소산업의 건강보험대장과 직원 명부에는 조선인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본적까지 쓰여 있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인 노무자를 관리하면서 작성한 명부이기 때문에 1차 자료이고요.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 국방부가 IS 수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영상을 전격 공개했는데 관심을 쏠렸던 알-바그다디의 최후 영상은 뺐습니다. 굳이 IS를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알-바그다디에게 걸렸던 현상금, 우리 돈 290억 원의 주인공도 결정이 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입니다. 건물 인근에 무장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요원들이 공중을 향해 총을 쏘자 곧바로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됩니다. 미 국방부가 최초로 공개한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초기 영상입니다. Once the assault force arrived at the compound, fighters from 2 l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compound began firing on U.S. aircraft participating in the assault. 여러 발의 미사일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정밀 타격하는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미 특수부대원들이 본격적으로 알-바그다디 은신처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알-바그다디의 최후가 담긴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알-바그다디가 죽기 직전 절규하고 흐느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바그다디에게 걸렸던 현상금 2,500만 달러, 우리 돈 290억 원의 주인공도 결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의 비밀 정보원 역할을 했던 전 IS 요원이 현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요원은 제거 작전에 앞서 알-바그다디의 속옷 등을 가져와 미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600여 개의 유통,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사이트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으니 말 다 한 거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홍보에 나섰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사는 즐거움을 주고 또 우리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역대 최대 6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 매입 지침 개정에 반발한 건데 10만 원짜리 물건을 50% 세일에 팔 경우 그동안 판매업체가 고스란히 할인액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할인액의 절반을 백화점이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의 반발로 공정위가 시행을 내년으로 미뤘지만 뒤늦은 참여 결정으로 대규모 할인보다는 이벤트 위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00% 당첨, 사은 상품권 이런 것들만 하고 물건을 할인해서 판다든지 이런 건 아직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허점투성입니다.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업체 사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보니 더 싸게 팔았고 한 생활용품은 인터넷 최저가가 더 저렴했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시작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올해 4회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프로배구가 팬들과 적극 소통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직접 응원 방식도 결정하고 SNS를 활용해 적극 스킨십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프로배구 응원 문화를 이끄는 현대캐피탈 홈 경기장.
예년보다 마이크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향을 줄인 건데 일부 팬들은 기존 방식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구단은 즉각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QR코드 설문을 통해 응원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응원 문화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응원할 맛도 나고. 배구 구단들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유튜브로 팬들이 궁금해하는 선수들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구독자 수는 남녀 구단 유일하게 10,000명을 넘겼고 차상현 감독과 선수들은 신이 나서 소통을 즐깁니다. 춤 한번 추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춤 끊었어요. 뭐 할까요, 공약? 요거는 그러더라고요. 한복 입으라고. 올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 과정도 관중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에 공개해 큰 호응을 얻는 프로배구. 팬들과 함께하면 경기도 즐겁고 그만큼 인기도 쑥쑥 올라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때문에 서해 도서 지역과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됩니다. 내일은 따뜻한 겉옷뿐만이 아니라 황사용 마스크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0도, 한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면서 항공기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20도, 포항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S 수장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데 공헌한 훌륭한 개라며 걔한테 훈장을 걸어주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미국의 보수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합성 사진입니다. 걔도 해당 군견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더니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서슴없이 가짜 사진을 이용하는 이분.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짜는 뭘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